1988년 2월, 서울. 유재학은 새벽 3시에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병원이었다. 박지숙 씨가 응급실에 있다고 했다. 자살 시도.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다. 조용필은 부산 공연 중이었다. 돌아올 수 없었다. 무대 위의 왕은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노래를 불렀다. 유재학은 서울대병원 복도에 섰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지숙의 어머니가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박찬은 삼선 국회의원이었다. 정치인의 딸이 가수의 아내가 된 지 겨우 4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유 매니저님, 박 의원이 차갑게 말했다. 이혼 합의서를 준비하세요. 50억 원, 3호 아파트 48평, 화성 땅까지 전부 내놔야 합니다. 50억 원. 당시 강남 아파트 10채 값이었다. 가왕의 모든 재산이었다. 유재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조용필은 음악을 선택했다. 아내는 외로움을 선택당했다. 결과는 응급실 침대 위에 창백한 얼굴이었다. 며칠 후 부산에서 돌아온 조용필을 만났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형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조용필이 물었다. 유재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잘못?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 결혼식 다음날 녹음실로 간 것, 신혼여행 대신 콘서트를 선택한 것, 아내가 혼자 저녁을 먹는 동안 스튜디오에서 밤을 지샌 것. 형님은 인기를 선택했어요. 유재학이 조용히 말했다. 박지숙 씨는 사랑을 원했고요. 조용필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떨렸다. 사흘 후 조용필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60억 원. 최종 금액이었다. 3호 아파트, 화성 부동산, 그리고 현금. 한국 연예계 역사상 최고액 위자료였다. 언론은 폭발했다. 가왕 조용필, 결혼 4년 만에 거액 위자료 이혼. 전국이 떠들썩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병원 복도에서 흐느끼던 여자를, 노래 대신 사랑을 원했던 아내를. 그날 밤 유재학은 조용필과 소주를 마셨다. 조용필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이제 끝났습니다, 형님. 유재학이 말했다. 조용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나는 평생 이 죗값을 치를 거야. 그때 유재학은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비극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1988년 서울은 조용필의 노래로 가득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킬리만자로의 표범. 창밖의 여자. 라디오를 틀면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거리를 걸으면 그의 포스터가 보였다. 그는 왕이었다. 하지만 왕은 혼자였다. 유재학은 오래된 앨범 자켓들을 넘겼다. 1979년 데뷔작부터 10여 장. 매 앨범마다 100만 장 판매.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조용필의 눈은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형님, 왜 음악을 시작했어요? 유재학이 한 번은 물었다. 음악? 조용필이 웃었다. 음악이 아니라 탈출이었어. 가난에서, 평범함에서, 내 자신에서. 1950년 경기도 화성. 조용필은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그가 농사를 잇기를 원했다. 하지만 소년 조용필은 기타를 선택했다. 1968년 그는 애트킨스라는 밴드에 들어갔다. 1969년에는 미 8군 무대에 섰다.
미군 병사들 앞에서 팝송을 불렀다. 그곳에서 그는 배웠다. 무대는 마약이라는 것을, 박수는 생명이라는 것을. 무대에 서면 모든 게 사라져. 조용필이 한 번은 말했다. 가난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오직 음악만 남아. 1977년 첫 번째 위기가 왔다. 마리화나 파동. 조용필을 포함한 여러 연예인이 마약 의혹에 휘말렸다.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때 깨달았어. 조용필이 유재학에게 말했다. 인기는 칼이야. 너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 1979년 드디어 솔로 데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폭발적인 히트를 쳤다. 조용필은 스타가가 아니라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있었다. 유재학은 1984년 결혼식 사진을 꺼냈다. 봉은사, 불교 사찰에서 올린 조촐한 식. 신부 박지숙은 중학교 교사였다. 6년을 연애했다고 했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없었다. 결혼식 다음 날, 조용필은 녹음실로 향했다. 형님, 하루만 쉬세요. 유재학이 말했다. 안 돼. 조용필이 고개를 저었다. 앨범 마감이 다음 주야. 팬들이 기다려. 박지숙은 혼자 신혼집으로 갔다. 사무아파트 48평. 텅 빈 거실에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유재학은 기억했다. 어느 날 밤, 박지숙이 스튜디오에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언제 와? 미안해. 조금만 더. 1시간 후 또 전화. 2시간 후 또. 결국 조용필은 전화선을 뽑았다. 일할 수가 없어. 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유재학은 그날 밤 박지숙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유 매니저님, 저 뭘 잘못했나요? 왜 저를 안 보려고 하죠? 유재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잘못?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필은 음악과 결혼했고 박지숙은 사람과 결혼했을 뿐. 1984년부터 88년까지 4년. 조용필은 11장의 앨범을 냈다. 280회 공연을 했다. 집에는 43일 있었다. 박지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다. 혼자 영화를 봤다. 혼자 울었다. 그녀는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 유재학이 조용필에게 말했다. 당신의 뮤즈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당신은 뮤즈가 필요 없었죠. 당신에겐 무대가 있었으니까. 조용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1988년 2월, 박지숙이 병원에 실려간 그날까지. 그때 유재학은 생각했다. 이제 조용필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음악만이 그의 전부일 것이라고. 하지만 5년 후, 애틀랜타에서 그는 한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1950년 10월 8일, 경기도 화성. 가을 햇살이 누런 들판을 비췄다. 작은 초가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조용필이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부였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했다. 가난은 일상이었다. 저녁은 보리밥이었다. 옷은 형에 물려받은 것이었다. 신발은 없었다. 하지만 소년 조용필에게는 꿈이 있었다. 형님은 언제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유재학이 물었다. 기억도 안 나. 조용필이 웃었다. 아마 말하기 전부터였을 거야. 엄마가 그랬어. 내가 울음도 음정이 맞았대. 중학교 때 그는 첫 기타를 만났다. 친구 집에 있던 낡은 통기타였다. 6개의 줄. 그는 그것을 만지는 순간 알았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버지는 반대했어. 조용필이 말했다. 농사꾼 아들이 기타를 튕기다니. 때렸지.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었어. 1968년 18살. 조용필은 집을 나왔다. 서울로 향했다. 주머니에는 3,000원. 꿈 하나. 애트킨스라는 밴드가 그를 받아줬다. 기타리스트. 월급은 2만 원. 하루 12시간 연습. 밤에는 클럽 무대. 그는 행복했다. 1969년 미 8군 무대. 미군 병사들은 조용필의 연주에 열광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음악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을. 무대에 서면 난 더 이상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어. 조용필이 유재학에게 말했다. 난 조용필이었어. 음악가 조용필. 유재학은 위대한 탄생이라는 밴드의 옛 드러머를 만났다. 그는 1970년대 초 조용필과 함께 연주했다. 조용필은 미친놈이었어. 드러머가 웃으며 말했다. 하루 종일 기타만 쳤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계속 쳤어. 왜요? 유재학이 물었다. 최고가 되고 싶어서. 아니, 최고가 되어야 해서.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 1977년 첫 위기, 마리화나 파동. 조용필을 포함한 여러 가수가 의심받았다. 수사는 몇 달 계속됐다. 결국 무혐의.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때 생각했어. 조용필이 말했다. 인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1979년 2월 첫 솔로 앨범. 돌아와요 부산항에. 녹음실에서 조용필은 50번 넘게 불렀다. 완벽할 때까지. 음반이 나온 지 일주일. 라디오 신청곡 1위. 한 달 후 10만 장 판매. 석 달 후 100만 장. 조용필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니었다. 현상이었다. 콘서트 홀은 5,000석. 표는 2시간 만에 매진. 팬들은 실신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조용필은 무대 위에서 신이 되었다. 하지만 무대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외로웠다.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조용필이 유재학에게 말했다. 하지만 성공은 더 큰 갈증을 낳았어. 더 많은 히트곡, 더 많은 공연, 더 많은 사랑. 끝이 없었어. 1984년 34. 조용필은 정점에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그는 박지숙을 만났다. 친구의 소개였다. 중학교 교사,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 정치인의 딸. 처음엔 좋았어. 조용필이 말했다. 그녀는 음악을 몰랐어. 내 노래를 몰랐어. 그냥 나를 봤어. 조용필이라는 남자를. 6년을 만났다. 1984년 결혼. 봉은사, 불교 사찰. 100명 남짓한 하객, 조촐한 시기였다. 하지만 신혼여행은 없었다. 조용필은 결혼식 다음날 스튜디오로 갔다. 박지숙은 혼자 신혼집으로 갔다. 그때 알았어야 했어. 조용필이 나중에 말했다. 나는 음악과 이미 결혼했다는 걸. 2명의 아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4년 후 박지숙은 병원에 실려갔다. 그리고 조용필은 60억 원을 지불했다. 음악이 날 전설로 만들었어. 조용필이 유재학에게 말했다. 하지만 음악이 내 첫 결혼을 파괴했어. 유재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알았다. 이 집착이 조용필을 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착이 그를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1993년 애틀랜타에서 조용필은 한 여자를 만났다. 안진현. 그녀는 음악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했다. 그리고 조용필은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1978년 가을, 서울 강남. 유재학은 조용필과 함께 소개팅 자리에 갔다. 친구가 주선한 만남이었다. 장소는 압구정동 카페.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박지숙이 들어왔을 때 유재학은 숨을 멈췄다. 우아했다. 단정한 회색 원피스, 조용한 미소. 그녀는 스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냥 남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숙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요. 조용필은 긴장한 듯 고개를 숙였다. 조용필입니다. 알아요. 박지숙이 웃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거든요. 그날 저녁, 차 안에서 조용필이 말했다. 재아가, 저 여자 다르지? 뭐가요, 형님? 내 노래를 몰라. 내 인기를 신경 안 써. 그냥 나를 봐. 6년을 만났다. 공식적으로는 비밀 연애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알았다. 언론은 기다렸다. 가왕의 결혼, 세기의 이벤트. 하지만 박지숙의 아버지 박찬은 반대했다. 삼선 국회의원, 보수 정치인. 그에게 연예인 사위는 수치였다. 딸아, 정신 차려라. 유재학은 나중에 박지숙에게서 들었다. 연예인은 직업이 아니야. 구경거리지. 우리 가문이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냐? 하지만 박지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저 사람은 달라요, 아버지. 조용필 씨는 예술가예요. 한국 최고의 가수예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1983년 겨울, 박찬은 조용필을 불렀다. 여의도 사무실, 넓은 방, 무거운 침묵. 조씨, 내 딸과 헤어지시오. 박찬이 차갑게 말했다. 1억 원 드리겠소. 깨끗하게 정리합시다. 조용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의원님, 저는 박지숙 씨를 사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찬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사랑? 조씨, 사랑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당신은 1년에 300일 무대에 서잖소. 아내는 혼자 집을 지킬 거고, 그게 사랑이요? 조용필은 대답하지 못했다. 박찬은 옳았다. 하지만 박지숙은 아버지를 설득했다. 아니, 강요했다.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아니면 전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1984년 3월, 결국 박찬은 허락했다. 조건이 있었다. 조촐하게 해라. 언론 부르지 마라. 우리 가문 이름 더럽히지 마라. 결혼식은 봉은사에서 열렸다. 불교 사찰, 100명 하객. 조용필의 팬들은 몰랐다. 언론도 뒤늦게 알았다. 유재학은 그날을 기억했다. 박지숙은 아름다웠다. 흰 한복, 수줍은 미소. 그녀는 조용필을 보며 속삭였다. 여보, 행복할 거예요. 우리 둘이서. 음악도 좋지만 이제 저도 있잖아요. 조용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신혼여행은 없었다. 공식적으로는 일정 문제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조용필이 거부했다. 재아가, 앨범 마감이 다음 주야. 어떻게 여행을 가? 박지숙은 혼자 신혼집으로 갔다. 3호 아파트, 강남. 48평. 당시 3억 원짜리 집이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주방, 텅 빈 침실. 그날 밤 유재학이 조용필에게 전화했다. 형님, 집에 들어가세요. 새댁이 기다려요. 지금 녹음 중이야. 내일 가면 안 돼? 안 됩니다, 형님. 결혼 첫날이에요. 조용필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갔다. 박지숙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식탁에는 식은 저녁이 놓여 있었다. 조용필은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조용히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다. 1시간 후 다시 나갔다. 아침 방송 녹화였다. 박지숙은 혼자 일어났다. 신혼 첫날 아침. 남편은 없었다. 유재학은 그날 오후 박지숙에게 전화받았다. 유 매니저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사모님. 형님이 원래 그래요. 일벌레예요. 하지만 결혼했잖아요. 이제 저도 있는데. 유재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조용필은 결혼했지만 여전히 음악과 결혼한 상태였다. 다음 6년. 박지숙은 그림자가 되어갔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렸다. 밤마다, 매일. 하지만 조용필은 오지 않았다. 그때 유재학은 생각했다. 이 결혼은 실수였다고. 사랑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1985년, 조용필은 한국 최고의 스타였다. 콘서트는 사흘 연속 매진. 광고 모델료는 건당 3천만 원. 앨범 한 장에 100만 장 판매. 그는 돈을 셀 시간도 없었다. 유재학은 그의 통장을 관리했다. 매달 5천만 원이 들어왔다. 공식적으로는 가수 수입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광고, 저작권, 공연료까지 합치면 월 2억 원이 넘었다. 형님, 돈을 어디에 쓸 거예요? 유재학이 물었다. 몰라. 필요 없어. 그냥 모아둬. 조용필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 옷도 가편 청바지와 티셔츠, 차도 낡은 포니. 그는 오직 음악만 생각했다. 하지만 박지숙은 달랐다. 그녀는 남편이 아니라 가정을 원했다. 1985년 봄, 박지숙은 학교를 그만뒀다. 이제 조용필의 아내로 살겠어요. 그녀가 유재학에게 말했다. 유재학은 걱정했다. 샤머님, 일을 계속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남편이 돈을 충분히 버는데. 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싶어요. 하지만 기다림은 고문이었다. 조용필은 새벽 10시에 나갔다. 밤 12시에 돌아왔다. 일주일에 이틀은 지방 공연, 한 달에 닷새는 일본 투어. 박지숙은 혼자 아침을 먹었다. 혼자 청소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다. 혼자 울었다. 1986년 여름, 유재학은 사모 아파트를 방문했다. 박지숙이 문을 열었다. 눈이 붓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녀가 억지로 웃었다. 좀 피곤해서요. 거실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3병. 모두 빈병이었다. 사모님, 술을... 가끔요. 박지숙이 고개를 돌렸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요. 술을 마시면 시간이 빨리 가요. 유재학은 조용필에게 말했다. 형님, 사모님이 힘들어하세요. 집에 좀 일찍 가세요. 알아. 하지만 지금은 못 가. 투어 준비 중이야. 형님, 결혼했잖아요. 아내가 있어요. 조용필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재학아, 넌 몰라. 무대가 나를 기다려. 팬들이 나를 기다려.
나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이 움직여. 아내는 이해해야 해. 하지만 박지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1986년 가을, 박지숙은 조용필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화성, 시골집.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저를 안 봐요. 집에 안 와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며느리, 내 아들은 원래 그래. 어릴 때부터 음악밖에 몰랐어. 사람보다 기타를 더 사랑했어. 미안하구나. 박지숙은 울며 돌아왔다. 그날 저녁 조용필에게 전화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지금? 녹음 중이야. 언제 시간 있어요? 다음 주? 아니, 다다음 주? 박지숙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혼자 소주를 마셨다. 한 병, 두 병, 세 병. 1987년 봄, 박지숙의 어머니가 유재학에게 전화했다. 유 매니저님, 우리 지숙이가 이상해요. 말을 안 해요. 방에만 있어요. 약을 먹는 것 같아요. 무슨 약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자요. 하루 종일. 유재학은 조용필에게 달려갔다. 형님, 큰일 났어요. 사모님이... 알아. 조용필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떡해. 내가 공연을 취소할 수 없잖아. 팬들이 있어. 계약이 있어. 팬들보다 아내가 먼저 아닙니까? 조연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답이었다. 1987년 여름, 박지숙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일주일, 두 주일, 한 달. 조용필은 전화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몰랐다. 비공식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박찬 의원이 조용필에게 전화했다. 조씨, 내 딸을 어떻게 할 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아는데 왜 안 고쳐요? 왜 여전히 무대만 생각해요? 조용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1987년 가을, 박지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사모 아파트,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식탁. 그녀는 수면제를 꺼냈다. 한 알, 두 알, 열 알. 그리고 누웠다. 마지막으로 조용필 사진을 봤다. 무대 위 그, 웃고 있는 그, 행복한 그. 그녀는 속삭였다. 당신은 나 없이도 행복하겠죠? 그날 밤 유재학은 병원에서 전화받았다. 그리고 조용필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1988년 2월 12일 새벽 3시 43분. 유재학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섰다.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가족 대신 왔습니다. 박지숙 씨 남편은 부상 공연 중이라. 남편이 공연 중? 의사가 눈살을 찔렀다. 부인이 자살 시도했는데요. 자살 시도. 그 단어가 유재학의 가심을 찔렀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수면제 과다 복용이요. 다행히 이웃분이 빨리 발견해서 위세척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다. 정신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에요.
복도에 박지숙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60대 여자, 한복 차림, 눈은 퉁퉁 부었다. 유 매니저님. 그녀가 다가왔다. 우리 지숙이가,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어요? 조용필 씨 만나기 전엔 멀쩡했어요. 밝고 건강했어요. 유재학은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박찬 의원이 나타났다. 양복 차림, 얼굴은 굳어 있었다. 유 매니저, 조용필은 어딨어? 부장 공연 중입니다. 매일 아침 돌아옵니다. 공연? 박찬이 비웃었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공연? 이게 당신들 연예인의 사랑이요? 의원님, 형님도 힘들어하십니다. 다만 뭐요? 다만 무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요? 팬들이 아내보다 우선이라는 거요? 유재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박찬은 옳았다. 이혼하시오. 박찬이 차갑게 말했다. 이 결혼은 실수였소. 내 딸을 더 이상 불행하게 할 순 없소. 다음날 아침 조용필이 병원에 왔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눌렀었다. 언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병실 문을 열었다. 박지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축 처진 어깨.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지수가. 조용필이 조용히 불렀다. 가요. 박지숙이 말했다.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당신 볼일 끝났잖아요. 이제 가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박지숙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4년 동안 당신 얼굴을 43일밖에 못 봤어요. 4년이에요, 조용필 씨. 1465일 중에 43일. 나머지는 혼자였어요. 조용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전 당신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박지숙이 계속했다. 당신 팬이 아니라, 무대 위 스타가 아니라 그냥 조용필이라는 남자의 아내. 하지만 당신은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무대를 원했어요. 아니야, 나도 너를... 거짓말 마세요. 박지숙이 고개를 돌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당신은 지금도 무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공연을, 다음 앨범을. 그게 당신이에요. 그리고 전 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일주일 후, 박찬 의원이 변호사를 보냈다. 이혼 협의서, 조건이 적혀 있었다. 위자료 50억 원, 부동산 3호 아파트 48평, 추가 화성 땅 2,000평. 유재학이 조용필에게 서류를 건넸다. 형님, 이거 알아. 조용필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줘야 할 대가야. 50억 원이에요, 형님. 형님 전 재산이에요. 상관없어. 돈으로라도 갚을 수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합의 이혼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버림받은 것이었다. 언론이 터졌다. 가왕 조용필, 4년 만에 위자료 60억 원. 전국이 떠들썩했다. 팬들은 충격받았다. 오빠가 결혼했었다고? 많은 이들은 몰랐다. 조용필이 결혼했다는 것조차. 1988년 3월 25일 정식 이혼, 법원, 서류 한 장. 4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조용필은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펜을 3번 떨어뜨렸다. 형님, 괜찮으세요? 유재학이 물었다. 괜찮을 리 없지. 조용필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 인생 최대의 실패야. 무대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데 사랑에서는 완패했어. 박지숙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가 대신 왔다. 그녀는 이미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유재학은 조용필과 술을 마셨다. 조용필은 말이 없었다. 그저 소주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해? 계속 노래하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야. 하지만 유재학은 알았다. 조용필의 눈에 무언가 꺼졌다는 것을. 왕은 여전히 무대에 섰지만 왕관은 금이 같다. 1988년부터 93년까지 5년. 조용필은 혼자였다. 공연은 계속했다. 앨범도 냈다. 하지만 웃지 않았다. 형님은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유재학이 동료에게 말했다. 한 번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는 틀렸다. 1993년 애틀랜타에서 조용필은 안진현을 만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1993년 7월 애틀랜타. 조용필은 무대에서 내려왔다. 땀이 흘렀다.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다. 재미교포 3,000명이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공허했다. 5년 동안 그랬다. 무대는 여전히 짜릿했지만 무대 밖은 여전히 텅 비었다. 형님, 저녁 식사하실래요? 유재학이 물었다. 혼자 있고 싶어. 형님, 오늘은 안 돼요. 친구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대요. 조용필은 한숨을 쉬었다. 또 누구야? 팬? 사업가? 그냥 한번 만나보세요. 레스토랑, 애틀랜타 시내. 창밖으로 밤 거리가 보였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안진현, 40대 중반, 단정한 정장, 짧은 머리. 그녀는 스타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동등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안진현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로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왔지만 지금은 미국에 살아요. 조용필입니다. 그가 어색하게 대답했다. 알아요. 제 오빠가 당신 팬이에요. 저는 노래를 잘 모르지만 오빠가 당신을 만나보라고 졸랐어요. 그날 밤 그빌은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음악 이야기는 없었다. 인생 이야기였다. 안진현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20개 회사를 운영했다. 부동산, 무역, 컨설팅. 공식적으로는 사업가였다. 비공식적으로는 미국 정계에 연결된 로비스트였다. 부통령 엘고어의 사촌과 친구예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워싱턴에서 일할 때 알게 됐어요. 좋은 분이죠. 돈을 많이 버시겠네요. 조용필이 물었다. 1조 원쯤? 안진현이 웃었다. 정확히는 몰라요. 회계사가 관리하거든요. 1조 원. 조용필의 전 재산이 1,000억 원이었다. 그녀는 그의 10배를 가졌다. 왜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조용필이 물었다. 안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탈출이요. 과거에서, 아픔에서, 외로움에서. 당신과 비슷하지 않나요? 당신도 무대로 탈출하잖아요. 조용필은 숨이 멎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했다. 다음 6개월, 조용필은
한 달에 한 번 미국을 방문했다. 공식적으로는 투어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안진현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1993년 12월 조용필이 고백했다. 애틀란타 호텔 라운지 밤 11시. 진현 씨, 저 당신을 좋아합니다. 안진현은 웃었다.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실패한 남자입니다. 한번 결혼했다가 망쳤어요.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필 씨, 안진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당신은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벌레예요. 무대를 못 버려요. 또 똑같이. 괜찮아요. 안진현이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일벌레거든요. 우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1993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조용필은 안진현에게 프로포즈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안진현은 울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전 미국 사업을 정리할 거예요. 당신과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을 돕고 싶어요. 당신 음악을, 당신 인생을. 조용필은 믿을 수 없었다. 1조 원짜리 사업을 버린다고요? 저 때문에?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안진현이 웃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전 당신 일하는 모습이 좋아요. 당신 자체가 좋아요. 돈은 필요 없어요. 유재학은 믿을 수 없었다. 형님, 이 여자 진짜입니까? 1조 원을 버린다고요? 그래. 조용필이 처음으로 웃었다. 내가 만난 최고의 여자야. 1994년 5월 14일 결혼식은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다. 2,000명 하객. 엘고어의 사촌도 참석했다. 한국 재벌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세기의 결혼식이었다. 박지숙과의 결혼은 100명이었다. 안진현과의 결혼은 2,000명이었다. 차이는 명확했다. 안진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조용필은 턱시도를 입었다. 그들은 행복했다. 진현아, 고마워. 조용필이 속삭였다.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여보, 우리 함께 행복할 거예요. 안진현이 대답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그날 밤 유재학은 생각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조용필은 배웠다고. 이번엔 잘할 거라고.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9년 후 2003년 1월 5일 안진현은 조용필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 그리고 조용필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졌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9년. 조용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행복이었다. 안진현은 약속을 지켰다. 미국 사업을 정리했다. 20개 회사를 팔았다. 1조 원 재산 중 대부분을 처분했다. 왜 그러세요? 유재학이 물었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 더 중요해요. 안진현이 웃었다. 돈은 충분해요. 이제 조용필 씨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1995년 안진현은 조용필의 매니저가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내였다. 비공식적으로는 사업 파트너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검토했다. 광고 조건을 협상했다. 투어 일정을 조율했다. 조용필은 음악에만 집중했다. 진현 씨가 없었으면 형님은 파산했을 거예요. 유재학이 나중에 말했다. 그녀는 창제였어요. 사업도, 협상도. 하지만
안진현은 그 이상이었다. 1996년 봄, 조용필이 슬럼프에 빠졌다. 새 앨범이 안 팔렸다. 평론가들이 비판했다. 조용필의 시대는 끝났다. 조용필은 스튜디오에 틀어박혔다.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다. 밥도 안 먹었다. 안진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나와요. 싫어. 난 끝났어. 더 이상 못 만들겠어. 안진현은 조용필을 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조용필이에요. 한국 최고의 가수예요. 한 앨범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전 옆에 있을게요. 조용필은 울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후 조용필은 다시 일어났다. 1997년 앨범은 대성공이었다. 100만 장 판매. 조용필은 돌아왔다. 안진현 덕분이에요. 조용필이 시상식에서 말했다. 제 아내, 제 동반자, 제 전부. 1998년 안진현은 조용필의 콘서트에 매번 참석했다. 무대 옆에서 지켜봤다. 물을 건넸다. 땀을 닦아줬다. 사모님, 힘드시죠? 유재학이 물었다. 아니요. 안진현이 웃었다. 행복해요. 제 남편이 행복해 보여서요. 1999년 조용필의 생일. 안진현은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100명이 모였다. 케이크 초를 끄며 조용필이 말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진현이를 만난 거예요. 그녀 없이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진현은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2000년 밀레니엄. 조용필과 안진현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결혼 6년 만에 첫 여행이었다. 미안해. 조용필이 말했다. 이제야 여행을 데려와서. 괜찮아요. 안진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바다를 보며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나이 들면 뭐 하고 싶어? 조용필이 물었다. 당신과 시골에 집 짓고 살고 싶어요. 작은 정원, 기타 한 대.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도 그래. 너만 있으면 돼. 2001년, 2002년.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조용필은 앨범을 냈다. 콘서트를 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다. 집에 일찍 들어갔다. 아내와 저녁을 먹었다. 주말은 쉬었다. 형님, 병했어요. 유재학이 말했다. 안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사랑을 배웠어. 조용필이 대답했다. 박지숙 씨와 있을 때는 몰랐어. 하지만 진현이와 있으면서 알았어.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거라는 걸. 2002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조용필과 안진현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여보, 행복해? 안진현이 물었다. 당연하지, 너랑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까? 그럼 우리 100살까지 살자. 안진현은 웃었다. 그리고 조용필을 안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닷새 후 모든 것이 끝났다. 2003년 1월 5일 안진현은 집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 58세. 조용필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늦었다. 안진현은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조용필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진현아, 눈 떠. 제발. 날 두고 가지 마. 조용필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원히. 유재학은 복도에서 조용필을 붙잡았다.
조용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재아가,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왜 날 또 혼자 두고 가? 왜? 그날 밤, 조용필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리고 다시는 온전히 일어서지 못했다. 2003년 1월 7일, 안진현의 장례식. 조용필은 검은 양복을 입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탕 비었다. 그는 관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2,000명이 조문을 왔다. 연예인들, 재벌들, 정치인들. 엘고어의 사촌도 미국에서 날아왔다. 하지만 조용필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오직 관만 봤다. 그 안에 누워있는 아내만. 형님, 좀 드세요. 유재학이 물을 건넸다. 조용필은 고개를 저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났다. 화장, 납골당. 조용필은 마지막까지 그녀의 유골함을 안고 있었다. 진현아, 미안해. 내가 더 잘할걸. 내가... 유재학은 유골함을 빼앗아야 했다. 조용필은 바닥에 쓰러졌다. 그날부터 조용필은 사라졌다. 공식적으로는 휴식기였다. 비공식적으로는 폐인이었다. 2003년 2월, 유재학이 조용필의 집을 방문했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형님, 저예요. 유재학이요.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조용필은 앙상했다. 수염이 덥수룩했다.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이었다. 뭐야? 형님, 밥은 드세요? 배고프면 먹지. 거실은 엉망이었다. 소주병이 굴러다녔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커튼은 쳐져 있었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형님, 이러시면 안 돼요. 사모님이 보시면 슬퍼하세요. 진현이? 조용필이 웃었다. 미친 웃음이었다. 진현이는 없어. 죽었어. 날 두고 갔어. 또. 형님, 재아가, 난 저주받았어. 조용필이 바닥에 앉았다. 첫 번째 아내는 내가 버렸어. 두 번째 아내는 날 버렸어. 이게 내 벌이야. 아니에요, 형님. 사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조용필이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야.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날 이후 유재학은 매주 방문했다. 하지만 조용필은 문을 열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세상과 단절했다. 2003년 7월,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조용필 씨 계약이 만료됩니다. 안진현 3주기. 유재학은 조용필을 억지로 끌고 나왔다. 납골당. 안진현의 유골함 앞. 조용필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진현아, 미안해. 너 없이 못 살겠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유재학도 울었다. 조용필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형님, 사모님은 형님이 행복하길 원하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알아. 조용필이 대답했다. 알아. 하지만 못하겠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 무대에 설 수가 없어. 진현이 없이는. 그날 밤 조용필은 처음으로 집에서 기타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3년 동안 만지지 않은 기타. 그는 줄을 튕겼다. 음이 틀렸다. 조율이 안 돼 있었다. 천천히 조율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여. 목소리가 갈라졌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노래는 계속됐다. 유재학은 문 밖에서 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조용필이 돌아오고 있다고. 천천히. 평생 못 잊을 거야. 사랑은 그를 구했다. 그리고 사랑은 그를 파괴했다. 이것이 조용필의 운명이었다. 2026년 2월 서울. 유재학은 72세가 되었다. 조용필의 매니저를 그만둔 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형님을 잊지 못했다. 조용필은 76세. 공식적으로는 은퇴했다. 비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음악을 만들고 있었다. 2023년 20집 앨범을 발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또 미뤄졌다. 형님, 언제 내실 거예요? 유재학이 전화로 물었다. 모르겠어. 아직 완벽하지 않아. 완벽. 조용필은 평생 완벽을 추구했다. 무대 위에서, 음악에서. 하지만 사랑에서는 완벽하지 못했다. 매년 1월 5일, 조용필은 안진현의 나폴당을 찾는다. 혼자서, 언론도 모르게, 팬들도 모르게. 진현아, 또 왔어. 그가 속삭인다. 23년 됐네. 넌 58에서 멈췄는데 난 76이 됐어. 늙었지? 유재학은 한번 몰래 따라갔다. 조용필은 2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그저 유골함을 바라보며.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조용필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용필은 혼잣말을 했다. 내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박지숙 씨에게도, 진현이에게도. 박지숙, 첫 번째 아내.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유재학은 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혼 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재혼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해외로 갔다는 말도 있었다. 형님은 그녀를 찾아보셨어요? 유재학이 물었다. 아니, 조용필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난 그녀를 지옥으로 보낸 놈이야. 박지숙에게 사과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행복한지, 살아있기는 한지 아무도 몰랐다. 이것이 첫 번째 미스터리였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안진현의 죽음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심장마비였다. 58세.
건강했던 여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 스트레스.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안진현은 정말 사업을 모두 정리했을까? 1조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은 어디로 갔을까? 왜 유언장이 없었을까? 유재학은 조사했다. 하지만 기록이 없었다. 안진현의 미국 회사들, 로비 활동, 엘고어의 사촌과의 관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졌다. 형님, 사모님이 진짜로 사업을 다 정리했을까요? 유재학이 물었다. 모르겠어. 진현이는 말을 안 했어. 그냥 나랑 있고 싶다구만. 안진현은 왜 그렇게 급하게 조용필과 결혼했을까? 정말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에서 도망치듯 한국으로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03년 1월 5일, 그녀가 죽던 날. 조용필은 집에 있었다. 안진현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구급차, 병원, 죽음. 형님, 그날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어요? 유재학이 물었다. 조용필은 침묵했다. 오랫동안.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미안해라고. 무엇이 미안했을까? 떠나서? 아니면 다른 무언가? 세 번째 미스터리는 조용필 자신이었다. 76세. 평생 음악을 했다. 19장 앨범, 수천의 공연. 한국 최고의 가수. 전설. 하지만 그는 행복했을까? 2번 결혼했다. 2번 실패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이었다. 두 번째는 운명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외로움. 형님, 후회하세요? 유재학이 한 번은 물었다. 더 이상 누구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네 번째 미스터리는 20집 앨범이었다. 2023년 발표 예정. 하지만 2024년으로 연기. 다시 2025년으로. 그리고 2026년에도 나오지 않았다. 형님, 대체 뭘 만드세요? 유재학이 물었다. 진현이를 위한 앨범이야. 완벽해야 해. 그녀가 들을 테니까. 스튜디오에서 조용필은 혼자 녹음했다. 한 곡을 100번 넘게 불렀다. 만족하지 못했다. 앨범 제목은 정해졌다. Goodbye and Hello. 안진현에게 작별을, 새로운 시작에게 인사를. 하지만 정말 시작할 수 있을까? 76살 노인이 23년 전 죽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는 남자가. 유재학은 의심했다. 이 앨범은 영원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조용필이 완벽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고. 왜? 앨범이 나오면 정말로 작별해야 하니까. 안진현과, 과거와, 후회와. 그리고 조용필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2026년 2월, 유재학은 마지막으로 조용필을 만났다. 형님, 건강하세요? 그럭저럭 늙었어. 앨범은요? 거의 다 됐어. 아마 올해는... 유재학은 웃었다. 거짓말인 걸 알았다. 하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형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딤? 행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음악이, 성공이 가치가 있었어요? 조용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 그의 노래를 듣고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 조용필이 천천히 대답했다. 정말 모르겠어. 음악은 나를 살렸어. 하지만 음악이 내 사랑을 죽였어. 이게 공평한 거래였는지. 그는 말에 멈췄다. 대답은 없었다. 유재학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조용필은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전설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두 명의 여자. 하나는 버려졌고 하나는 떠났다. 그리고 한 명의 남자. 평생 무대 위에서 빛났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어둠 속을 헤맸다. 누가 옳았나? 박지숙인가? 조용필인가? 안진현인가? 아무도 모른다. 어떤 선택이 정답이었을까? 사랑인가? 음악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을까? 왜 조용필은 여전히 혼자일까? 정말 안진현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워서일까?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까봐. 20집 앨범은 정말 나올까? 아니면 영원히 스튜디오에 남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조용필은 정말 후회할까?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선택할까? 유재학은 답을 모른다. 아마 조용필도 모를 것이다. 어떤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질문만 남긴 채. 조용필의 이야기가 그렇다. 왕은 여전히 왕좌에 있다. 하지만 왕좌는 너무 외롭다. 그리고 왕은 알고 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다는 것을. 후회하든 하지 않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노래는 영원하다. 하지만 사랑은 짧다. 조용필은 노래를 선택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다. 누가 이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 아마 영원히.